나그네의 길. 길동은 사람을 셋이나 죽였다. 이곳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디론지 멀리 떠나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길동은 방을 나섰다. 밤하늘을 바라보니 날이 밝으려 하고 있었다. 은하수는 서쪽으로 기울고 달빛은 희미한 데다 북풍은 아주 차갑게 불었다. 길동은 어머니를 찾아 배웠다. 아니, 내가 이렇게 일찍 웬일이냐? 어머니는 반갑게 길동을 맞았다.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갑자기 와서 할 말이 있다니. 그래, 어서 말해보거라.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길동을 바라보았다. 길동은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말씀드렸다. 어머니, 사정이 이러하니 저는 얼마 동안이라도 집을 떠나 있을까 합니다. 집을 나가다니. 어린 내가 집을 나가면 어디로 간단 말이냐? 안 된다. 저도 어머니 곁을 떠나기가 몹시 괴롭습니다. 그러나 뭇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바늘 방석에 앉은 듯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뭇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바늘 방석에 앉은 듯이 괴롭습니다. 그러니 너그러이 생각하시어 저를 제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쾌히 승낙해 주십시오. 길동은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였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로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외아들 길동이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 생김새라도 못생기고 재주가 없다면 모르거니와 인품이 의젓하고 재주가 비상한 길동이가 서자로 태어나 당치도 않은 수모를 당하는 것을 생각하며 뼈가 시리도록 마음이 아팠다. 어머니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말하였다. 오냐, 내 소원이 정 그렇다면 내가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거라.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나 마음의 수양을 잊지 말아라. 목숨을 아끼되 불의 앞에서는 목숨을 가볍게 여겨야 한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길동을 내보내고 혼자 울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홀로 떠나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길동은 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홍판서가 문득 발소리를 들었다. 홍판서는 창문을 열어 젖혔다. 길동이가 와 있었다. 길동이냐? 이토록 밤이 깊었는데 자지 않고 어쩐 일로 여기에 왔느냐? 홍판서는 꾸짖듯 말하였지만 염려가 되었다. 길동은 아버지 발 아래 엎드려 눈물 어린 소리로 말하였다. 일찍이 아버님, 어머님의 깊으신 은혜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감께 거짓을 고하고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앞으로 대감마님을 모실 길이 없어 오늘 하직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홍판서는 크게 놀라 말하였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너같이 어린아이가 집을 버리고 나가겠다는 말이냐? 날이 밝으면 자연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대감마님께서 버리신 이 자식의 신세는 뜬구름과 같으니 차라리 이렇게 떠나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말을 마친 길동은 그만 소리를 내어 울었다. 길동은 자기가 당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랬구나. 고의한 것들. 홍판서는 치를 떨었다. 어쩐지 좀 수상하다고 생각하기는 하였지만 설마 그럴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홍판서의 노여움은 더욱 컸다. 그렇지만 소자만 집에서 나간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너를 해치려던 자들을 용서하라고? 좁은 소견으로 그랬을 것이니 뉘우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큰 고기는 바다에서 살아야 한다. 넓은 세상으로 나가거라. 말리지 않겠다.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그러나 길동아, 너는 지금 나라 형편이 어떤 줄 알고 있느냐?
잘은 모르나 대강 짐작은 합니다. 지금 상관께서 어두운 정치를 하시기 때문에 조정에는 간신배가 날뛰고 백성의 생활은 도탄에 빠져 있다. 그래도 국정을 바로잡을 만한 인재가 없어서 큰 한이로다. 늙은 충신 홍판서는 힘을 주어 말하였다. 상감인 광해군은 대비의 아들을 죽이고 형과 아우를 죽였으며 어머니를 내친 뒤에 다시 허무맹랑한 직관들의 말을 듣고 선조의 능을 파서 다른 곳으로 옮겨 묻기도 한 폭군이었다. 이러한 어두운 정치를 하는 임금 아래에는 을의 못된 신하들이 들끓는 법이었다. 그들은 출세를 위하여 별별 짓을 다하였다. 그래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백성들 뿐이었다. 길동은 이런 일을 잘 알고 있었다. 나라 형편이 그러하니 너는 집을 나가더라도 그 점을 잊지 말거라. 너도 대강 짐작은 하겠지만 우리 집안은 선조 대대로 충신의 집안으로 유명하다. 그 점은 소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도 집안을 욕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나라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큰일이다. 그러니 너는 부디 큰 사람이 되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황송한 말씀입니다. 길동은 머리를 조아렸다. 내가 떠나면 나중에 말썽이 있겠지만 나란 일을 생각하면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다. 소자 때문에 집안에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길동은 다시 머리를 숙였다. 어진 아버지, 나라를 걱정하시는 충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더 섬기지 못하는 것이 길동으로서는 마음이 아팠다. 아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사람은 잘 못 본 탓이다. 홍판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다. 아닙니다. 모두 소자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무슨 부탁할 말은 없느냐? 죄송하오나 소자가 대감마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번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일생의 소원입니다. 허허, 내가 품은하니 그토록 큰 줄은 몰랐다. 내가 천한 몸에서 태어났다 하여 조그만 체면을 지키려고 오늘날까지 너를 버려왔던 것 같구나. 지금부터는 아비를 아비라고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도록 하여라. 길동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았다. 제가 가장 한으로 여겼던 일이 이것이었는데 이제 아버님께서 그 소원을 풀어주시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말을 하며 길동은 홍판서에게 달려들어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다. 아버님, 아버님. 길동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린아이같이 아버지를 불렀다. 소원이 이루어진 감격으로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길동은 홍판서의 품에 안겨 그저 울기만 하였다. 오, 내 아들아, 너는 부디 온 백성이 우러러보는 큰 인물이 되거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얼마나 부르고 싶었던 이름이었나. 길동은 다른 말이 필요 없었다. 그저 아버지라 부르는 것만으로 만족하였다. 홍판서는 길동이가 몹시 측은하였다. 과연 내 아들이로다. 이제 눈물을 거두거라. 아버님, 이곳에 머물 수 없어서 떠나는 저를 용서하십시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이제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래, 어디를 가든지 몸조심하여라. 내 몸은 너 하나의 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거라. 잘 알겠습니다. 길동은 하직 인사를 드리고 물러나왔다. 이튿날 아침 일찍 길동은 길을 떠났다. 초란의 죽음. 한편 초란은 초조한 마음으로 특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다. 무슨 일일까? 무슨 변이라도 생긴 것일까? 초라는 사람을 시켜 급히 알아보게 하였다. 얼마 후 그 사람이 돌아왔다. 그가 보고하기를 길동은 간대었고 특제와 두 계집의 시체만이 방 안에 나동그라져 있다고 하였다. 초라는 그만 기가 막혔다.
한동안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다가 하는 수 없이 유씨 부인에게로 달려갔다. 큰일 났습니다. 길동이란 놈은 간데 없고 특제와 무당 그리고 관상쟁이가 죽어 있다고 하더군요. 유씨 부인 역시 매우 놀랐다. 급히 아들 인형을 불러 이 일을 알렸다. 그러나 세 사람이 모여 앉아도 좋은 수는 생기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대감에게 길동이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고할 뿐이었다. 홍파선은 깜짝 놀라며 말하였다. 어젯밤에 길동이가 찾아와서 슬프게 하직 인사를 구하더니 이런 일까지 있었구나. 인형은 초란의 흉계로 이루어진 이 사건을 하나하나 털어놓았다. 홍판서는 분노하였다. 병력 같은 호통이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고약한 계집 같으니 내 인연을 당장에 죽어 없애야 하지만 그래도 한 집안 사람이라고 길동이도 참고 죽이지 않는 모양이니 목숨만은 붙여두겠다. 당장 짐을 꾸려 이 집을 나가거라. 그런 다음 홍 판서는 하인들에게 남몰래 시체를 없애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다. 금강산 가는 길. 가을 하늘은 푸르고 여기저기 들국화가 예쁘게 피어 있었다. 집을 나온 길동은 산 위에 서서 한양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16년 동안 나를 키워준 고양이여, 잘 있거라. 길동은 감기가 무량하였다. 그리고 저 한양에서 온갖 나쁜 짓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한양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속 시원한 일인지 몰랐다. 길동은 다시 걷기 시작하였다. 어디서 오라는 곳도 없었다. 그래도 자기는 가야만 하는 몸이었다. 이젠 나 혼자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쓸쓸해졌다. 이렇게 집에서 먼 곳까지 걸어온 본 적이 없이 곱게 자라온 길동이었다. 이제부터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을 가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이고 걸어야 할 길이었다. 길동은 금강산을 향하여 걸었다. 금강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금강산이지만 금강산에는 이름 높은 도사가 있다는 말을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다. 그래서 그 도사에게 여러 가지 공부를 배우고자 결심하고 가는 길이었다. 금강산은 600리 밖에 있다. 천천히 걸어가도 열흘만 가면 도착할 수 있겠지? 길동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발걸음을 떼었다. 산을 넘으니 이제 서울이 보이지 않았다. 길동은 길을 떠날 때 남의 눈을 속이기 위하여 시골 농사꾼처럼 꾸미고 머리에는 초립을 쓰고 있었다. 더구나 짐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가뿐한 몸으로 아무 마을이나 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걷다가 다리가 아프면 아무 데서나 쉬었다. 쉬다가는 걷고 걷다가 쉬고 하는 사이에 어느덧 해가 저물었다. 길동은 아무 주막이나 들어가서 쉬기로 하였다. 주막에 들어가 발을 벗고 보니 발이 온통 부르텄다. 발뿐 아니라 온몸이 피곤해 견딜 수가 없었다. 곱게 자라 많이 걸어본 적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남의 집에서 자보기도 처음이었다. 밥상이 들어왔다. 손님을 치르는 집이라 반찬은 몇 가지 놓여 있으나 달걀찜과 붕어조림 말고는 모두 나물 뿐이었다. 이런 것도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다. 그러나 길동은 배가 고픈 참이라서 아주 맛있게 먹고는 상을 물렸다. 길동은 자리에 누웠다. 피곤해서 금방 잠이 올 것 같았는데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혼자 계신 어머니 생각이 간절하였다. 지금쯤 어머니도 주무시고 계시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아들 생각하느라고 못 주무시고 계실 거야. 어머니의 얼굴이 눈에 선하였다. 집에 떠나올 때 다시 한번 품에 안아보자고 꼭 끌어안고 우시던 어진 어머니. 길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튿날 아침 길동은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났다. 날씨는 좀 쌀쌀했지만 걷기에는 알맞았다. 하늘은 푸르고 산에서는 산새가 울었다. 아름다운 아침 풍경이었다. 한결 마음이 맑아졌다. 그때 마침 목동이 소를 타고 지나갔다. 금강산에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오? 금강산 가는 길이 따로 있어? 아무 데로나 가면 되지.
아무데로 가도 괜찮겠지만 처음 가는 길이라 몰라서 그러. 금강산에는 무엇하러 가오? 농사꾼이 바쁠 텐데. 공부하러 가는 길이요. 뭐요? 공부? 그렇소. 공부는 선비들이나 하는 것이지. 농사꾼이 무슨 공부란 말이요? 왜? 농사꾼은 공부하면 못 쓰나요? 못 쓸 거야 없지만 공부를 하려면 서울로 갈 것이지. 왜 하필 금강산으로 간단 말이요? 중이라도 되려고 그러는 거요? 중이 되면 나쁘? 나쁠 거야 없지만 요새는 엉큼한 중이 하도 많다고 하기에. 그야 어디 중뿐이요? 하도 세상이 어지러우니. 그 말은 맞소. 며칠 전에도 이 산 너머 마을에 도둑이 들었다오. 후야 먹고 살 수 없으니 도둑질이라도 하겠지요. 도둑도 이만저만한 도둑이 아니래요. 몇 명씩 떼를 지어 다니며 길 가는 사람의 보따리를 턴대요. 당신도 조심하시오. 저 산은 아주 험한데 산적이 숨어 있어. 그런데 금강산을 가려면 저 산을 넘어야 하오. 무섭지 않소? 길동은 목동이 상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다. 그렇지 않아도 동행이 없어서 심심했는데 목동과 이야기하며 걸으니 발도 아프지 않은 것 같았다. 무서우면 혼자 다니겠소? 이래봐도 기운 꽤나 쓴다오. 그럼 나하고 내기 하나 할까요? 목동이 물었다. 무슨 내기를? 내기하기 전에 우리 여기서 인사나 하고 말을 놓읍시다. 어쩐지 아이들끼리 공대를 하니 거북스러워서. 그래, 좋을 대로 하자. 그래, 너는 어디 사는 누구니? 길동이 털썩 주저앉으며 먼저 물었다. 나는 달래골에 사는 마숙이야. 마숙? 마숙이라면 말의 삼촌이잖아. 놀리지 마라. 그래, 너는 어디 사는 누구니? 나는 서울 사는 홍길동이야. 뭐? 서울? 목동은 눈이 동그래지면서 물었다. 왜 그렇게 놀라니? 거짓말 말아라. 서울에서 산다면 무엇하러 금강산으로 공부를 하러 가냐? 목동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단다. 정말? 내가 서울에 산다면 양반들 구경해 보았겠구나? 그럼 구경하고 말고. 그래, 양반들은 어떻게 생겼니? 어떻게 생겼긴 눈이 둘이고 입이 하나고 코가 하나지. 그럼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네. 물론 똑같은 사람들이지. 그래도 사람들은 그 양반들 등살에 못 살겠다고 야단들이던데. 그렇단다. 그러니 그 양반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너는 공부를 하러 가는구나. 그럴지도 모르지. 정말 그놈들 등살에 못 사는 거 백성뿐이지. 하루빨리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해. 너는 말도 잘하는구나. 역시 서울 사람은 달라. 그거야 보고 듣는 게 좀 다르기 때문이겠지. 그렇지만 우린 다 같은 사람이야. 사람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해. 그렇지만 누가 농사꾼을 알아주겠니? 누가 알아주기를 기다리겠니? 알아주도록 만들어야지. 그걸 무슨 수로 만들어? 이제 두고 봐라. 꼭 그런 세상이 오고야 말 것이야. 그렇게 되면 오죽 좋겠니? 그때가 되면 나도 서울 구경이나 한번 가봐야지. 그래, 꼭 와. 내가 너를 반가이 맞아줄게. 그렇지만 서울 어디로 가서 너를 찾니? 북촌에 사는 홍판서 댁을 찾으면 된다. 뭐? 홍판서? 목동은 깜짝 놀라며 되물었다. 그래, 내가 홍판서의 둘째 아들이야. 그게 정말이니? 그럼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도련님을 몰라보고 함부로 짓거렸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하하, 갑자기 왜 그러니? 나 같은 양반은 무섭지 않아. 어서 아까같이 반말로 이야기하자. 아닙니다. 도련님을 몰라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 글쎄, 그러지 말라니까. 내가 아까 양반도 다 마찬가지라고 했잖아. 자, 이만큼 쉬었으니 우리 어서 내기를 하자. 아유, 정말 도련님은 보통 도련님이 아니셔. 아까부터 좀 다르다고 생각은 하였지만. 그래, 다르니까 이렇게 집을 뛰쳐나왔겠지? 집을 뛰쳐나오다니. 무슨 죄라도 졌어요? 죄라면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게 죄겠지? 그게 무슨 죄예요? 양반 집은 의뢰 그렇다면서요? 그게 틀렸단 말이다. 첩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얼마나 서러움을 받는지 너는 모를 거다. 그래도 양반집 아들 아니에요? 난 그런 데서 한번 태어나 살아봤으면 원이 없을 것 같아요.
난 오히려 내가 부럽다.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살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니? 아이, 그건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관가에서 하도 뜯어가는 게 많아서 살 수가 없어요. 갈수록 도둑만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그렇겠다. 도련님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세요. 어디 그게 나 혼자 힘으로 되겠니? 우리 백성들이 한 몸이 되어 싸워 만들어야지. 아, 좋은 세상 만든다는데 누가 싫다고 하겠어요? 그땐 나도 끼겠어요. 내가? 이래봐도 이래봬도 나도 힘 꽤나 쓴다고요. 그럼 우리 힘 내기 한번 해볼까? 하하하. 도련님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세요? 이래봬도 나는 벼 한 섬은 거뜬히 드는데 누군 그걸 못 드는 줄 아니? 정말이세요? 그럼 우리 저 바위를 들어볼까요? 그러자. 마숙과 길동은 바위 옆으로 갔다. 자, 어때요? 마숙은 바위를 번쩍 들었다가 쾅 하고 내려놓았다. 정말 힘이 세구나. 그럼 나도 들어봐야지. 아유, 그만 두세요. 그게 얼마나 무겁다고요. 도련님이 그걸 어떻게 들어요? 그러다가 팔이라도 다치면 금강산에 어떻게 가시려고 그래요? 이 사나이 대장부가 요만한 것도 못 들면 어디 사나이라고 할 수 있겠니? 길동은 마숙이 내려놓은 바위를 번쩍 들어 보였다. 아니, 도련님은 정말 장사시네. 마숙은 입을 쩍 벌리고 감탄하였다. 하하하, 내가 드는데 내가 못 들 줄 알았니? 그렇지만 저는 농사꾼이고 도련님은 양반인데 양반집 도련님한테 어떻게 그런 힘이 있어요? 아, 글쎄 양반은 양반인데 좀 다르다고 하지 않았니? 정말이야. 정말 다르시네요. 난 겨우 끙끙 거리고 들어 올렸는데 도련님은 거뜬하게 올렸으니 제가 졌어요. 내 힘도 보통이 아니다. 그만하면 한몫하겠구나. 정말요? 그럼 도련님 하시는 일에 저도 한몫 끼워주세요. 무엇이든지 할게요. 그러마 달래골에 사는 마숙이라고 했니? 그러마 달래골에 사는 마숙이라고 했지? 네, 달래골은 저쪽이에요. 잘 봐두세요. 그래, 너를 꼭 부르마. 그런데 도련님, 왜? 도련님은 제주도 있고 글 공부도 많이 하셨을 텐데 무엇하러 금강산에를 가시나요? 마음 공부를 하러 간다. 마음부터 잘 닦아야 그 재주와 글 공부를 좋은 곳에 쓸 수 있단다. 아, 네. 그래서 양반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는군요. 그렇지. 그러니 너도 마음 공부를 하거라. 저는 배운 건 없지만 나쁜 짓은 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그게 훌륭하게 사는 것이다. 모르는 것은 배우면 알게 되지만 알면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도둑과 마찬가지이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배우겠어요. 그래라. 그럼 슬슬 가볼까? 그런데 금강산에 가셨다가 언제 오시나요? 가봐야 알겠다. 도련님,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 돌아올 때는 너에게 꼭 들르마. 약속하셨어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알겠다. 길동은 마숙과 헤어져 다시 걷기 시작하였다. 청룡의 계시. 마숙이 가르쳐준 길로 해서 길동은 산을 넘었다. 아주 험한 산이다. 길동은 단단한 나무로 지팡이를 만들어 풀숲을 헤치며 걸었다. 대낮인데도 산속은 어두웠다. 사람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고 새소리만 들렸다. 가끔씩 짐승 우는 소리도 들렸다. 길은 하나밖에 없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혼자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침침한 길이었다. 그러나 길동은 태연하게 걸었다. 그러나 길동은 태연하게 걸어갔다. 그때였다. 숲속에서 불쑥 험상궂은 사나이 셋이 나왔다. 길동은 순간적으로 산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였다. 그래도 모르는 척하고 걸었다. 이봐! 그들은 뒤따라오며 소리를 쳤다. 그래도 길동은 뒤도 안 돌아보고 걸었다. 그랬더니 그 사나이 중 하나가 앞으로 와서 길을 가로막으며 말하였다. 이 촌놈아! 어른이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하고 어디로 가는 거냐? 왜? 남의 길 가는 것을 방해하시오? 저리 비키시오. 나는 이야기를 주고받을 시간이 없소. 길동은 그 사나이를 옆으로 밀었다. 야, 요놈 보게. 그래, 내 눈엔 우리가 누구로 보이느냐?
그들 중 이마에 칼자국이 난 사나이가 말하였다. 왜들 그러시오? 괜히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이놈아, 길을 가려거든 통행세를 내고 가야지. 통행세라니요? 이 길은 우리가 맡고 있는 길이니까 이 길을 지나가려면 세금을 내야 할 게 아니야. 그 세금은 나라에서 받는 건가요? 어디서 받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아무 데서나 받을 돈을 내는 것이야. 마찬가지지. 아무 데서나 받든 마찬가지라뇨? 그럼 당신들은 산 사람들이군요? 하하하, 이제 눈치를 챈 모양이구나. 그러나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 그대로 보내주시오. 이놈 보게 뻔뻔스럽게 그냥 보내달라고? 길 가는데 돈 없이 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땅 가난뱅이라 아무것도 없어. 있고 없고는 우리가 봐야 알지. 산적은 길동에게 덤벼들어 몸을 뒤지려고 하였다. 길동은 손을 뿌리치며 말하였다. 왜 이러는 거냐? 길동은 저만큼 달아났다. 이놈 봐라, 아예 앙탈을 하는구나. 산적들은 뒤쫓아와서 길동의 발을 하나씩 붙잡고 나머지 한 놈은 몸을 뒤지려고 하였다. 몸에는 어머니가 주신 노자와 칼이 들어있었다. 길동은 그네를 뛰는 것처럼 매달려서 앞에 놈을 발로 세게 내질렀다. 그러자 앞에 있는 자가 어이쿠 하며 벌렁 뒤로 나가 떨어졌다. 길동은 재빨리 나머지 둘의 손을 꼬아 단단히 붙잡고 말하였다. 이놈들, 이래도 덤빌 테냐? 아이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두 놈은 팔이 몹시 아픈지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앞에 고꾸라져 있던 놈이 칼을 들고 쏜살같이 덤벼들었다. 길동은 두 놈의 궁둥이를 무릎으로 쿵 밀어 앞으로 내보냈다. 그 바람에 자기네 패끼리 부딪혀 넘어졌다. 이 쥐새끼 같은 놈,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까부느냐? 어디 우리 손에 죽어 보아라. 이 산적놈들아, 털려면 큼직한 것을 털지 왜 하필이면 길 가는 사람들의 보따리를 터느냐? 이놈이 지금 누구에게 호령을 하느냐? 산적들은 칼을 빼들고 일제히 덤벼들었다. 길동은 짚고 오던 지팡이로 맞섰다. 그래, 이놈들, 이 몽둥이 맛을 보려느냐? 길동이 호령을 하자 그중 하나가 말하였다. 그런 걸 무서워했다가는 산적 노릇 해 먹겠느냐? 그들은 앞과 뒤 그리고 옆에서 덤벼들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한 놈이 뒤에서 덤벼들었다. 그러자 길동은 몸을 피하는 동시에 지팡이로 그놈의 머리를 딱 때렸다. 아이쿠! 그놈은 머리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그 자리에 꼬꾸라졌다. 길동은 재빨리 쫓아가서 그놈의 등을 발로 밟고 이래도 계속 덤빌 테냐? 내 놈을 아예 박살을 내고 말 테다! 하고 호령을 하였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사람을 못 알아보았습니다. 밑에 깔린 놈이 죽는 신용을 하며 애걸하였다. 나머지 두 놈은 감히 덤벼보지도 못하고 칼을 앞으로 내민 채 눈만 부릅뜨고 있었다. 이놈들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렇지 않으면 내 놈들마저 묵사발을 만들어 놓을 테다. 길동은 이렇게 말하고 앞에 놈은 쫓아갔다. 그놈은 비실비실 뒤로 물러나며 어디 두고 보자 하며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하하하, 못난 것들, 그까지 솜씨를 가지고 산적 노릇을 하겠다고? 길동은 한바탕 웃고 나서 또 다른 놈을 쫓아갔다. 그놈도 길동의 위세에 기가 꺾였는지 그대로 달아나고 말았다. 비겁한 놈들, 내 가는 길만 더디게 만들었구나. 길동은 달아나는 놈을 내버려 두고 다시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른다. 금강산에 가까워지자 산이 부쩍 높아지고 골이 깊으며 나무들이 점점 울창해졌다. 여기서부터는 사람 사는 집이 없어서 산에서 자는 수밖에 없었다. 길동은 이리저리 잠잘 곳을 찾아 헤맸다. 그러다가 마침 석굴 하나를 발견하였다. 아주 큰 굴이었다. 길동은 그 굴을 살펴본 다음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굴은 상당히 깊었다. 잠자리 치고는 최고인걸? 길동은 밖으로 나가 가랑잎을 긁어 모아 가지고 들어와 잠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벌렁 누워 보았다. 아주 편안하였다.
그러나 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아까 만났던 산적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얼굴에 칼자국이 난 험상궂은 사나이의 얼굴은 흉측하였다. 산짐승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혹시 이 굴이 짐승의 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담이 큰 길동은 태연하게 누워 있었다.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희미하게 잠이 들었던 것 같았다. 백발이 성성하고 풍채가 좋은 노인이 길동 앞에 나타났다. 길동아, 고생이 심하구나. 노인이 인자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할아버지는 누구십니까? 길동은 뜻밖의 찾아온 노인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물었다. 나는 너의 집 뒤뜰 연못에 사는 청룡이다. 네? 저희 집 뒤뜰 연못에 사는 청룡이라고요? 길동은 놀란 얼굴로 물었다. 그래, 나는 너의 선조 때부터 거기에서 자랐단다. 저의 선조 때부터라고요? 그렇단다. 한 1000년 가까이 될 거다. 그동안 나는 너의 집안을 지켜주었다. 저의 집안을 지켜주었다고요? 그렇단다. 너는 모르겠지만 너를 낳게 해준 것도 바로 나다. 아니, 그럼 저는 청룡 노인께서 점지해 주신 아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그렇다면 왜 하필 서자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적자로 태어나게 하시지 않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란다. 약자는 약자를 돕게 마련이지. 너 너를 보내어 어지러운 세상을 구하려는 뜻이었느니라. 제가 어지러운 세상을 구할 능력이 있습니까? 수양을 쌓아라. 그리고 약한 자를 도와주거라.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청룡을 불러라. 그러면 언제든지 도와주러 오마. 고맙습니다. 이 몸을 그처럼 아껴주시니 반드시 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 앞에는 아직 어려운 일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 참고 견디어 이겨 나가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무학도사를 찾아가거라. 그러면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무학도사는 어디 계십니까? 그건 내가 직접 찾도록 하여라. 무슨 일이든 힘들여 손수 얻어야 한다. 네, 여러 가지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몸 조심하여라. 네, 끝까지 이 몸을 돌봐주십시오. 길동은 머리 숙여 인사를 하였다. 노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와 동시에 길동도 잠에서 깨어났다. 참 이상한 꿈이군. 길동은 눈을 껌뻑이며 중얼거렸다. 날이 밝아오는지 동굴 문이 밝아졌다. 참 이상한 꿈도 있구나. 길동은 자신이 청룡이라고 한 노인을 생각해 보았다. 아주 인자한 노인이었다. 아직까지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노인의 말대로 그 노인은 길동의 집안을 지켜주는 청룡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청룡이 아니라 신인지도 모른다. 그 노인은 길동을 일부러 천한 하녀의 몸에서 나오게 했다고 하였다. 그것은 약자를 도와 좋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또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 잡으라고 말하였다. 그 노인은 언제나 길동을 돕겠다고 하였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신을 부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무학도사를 찾아가라고 일러주었다. 무학도사가 어디 있는지는 누구인지 길동은 모른다. 그러나 노인의 말대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무슨 일이나 힘들여 스스로 얻으라고 하였다. 그 말은 정말 옳은 일이다. 피와 땀을 흘려서 얻은 것이라야 소중함을 아는 것이다. 그렇다. 나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꼭 무학도사를 찾아내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길동은 그런 다짐을 하고 굴을 나와 샘물을 떠서 세수를 하였다. 새 사람이 된 듯 정신이 맑아졌다. 청룡님, 저의 어머니와 아버님을 제 대신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십시오. 길동은 두 손 모아 진심으로 빌었다.